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패턴 인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는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러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미지 분류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어떠한 기술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거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거의 한계점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기존의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들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액티베이션 펑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선형함수를 비선형함수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거를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퍼셉트론에서 사용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러한 퍼셉트론에 매우 중요한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고, 그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뤘던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보통 시그모이드를 사용을 해왔었는데요. 이러한 시그모이드를 이렇게 모든 퍼셉트론에 사용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성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또는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백프로파게이션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레이어에 반영되어 있는 W의 미분값을 구하기 위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수행하게 되면 이 뒤에 있는 모든 미분값들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아래 수식과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식에는 이러한 액티베이션 펑션인 시그모이드의 미분값도 모두 포함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시그모이드의 미분값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 이 정의된 거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약간 가느다란 산 모양처럼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0 근처에서는 어떤 값을 갖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0의 값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0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게 될까요? 네, 이렇게 W가 이 결과값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F를 W로 미분한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러한 시그모이드 값의 미분값들을 이렇게 많이 곱해주게 되면 우리는 이 F를 W로 미분한 값은 거의 0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분값이 0에 수렴한다 라는 의미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도 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는 Vanishing Gradient Proble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이러한 미분값들이 계속 곱해지게 돼서 앞에서는 어떠한 영향도 뒤에 결과값에 미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되고, 그거는 즉 인공지능 그 모델이 학습이 안 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 어떻게 보면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개의 층을 쌓아서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쌓으니까 네트워크가 성능이 더 안 좋아지고 학습도 안 된다. 엄청 크리티컬한 문제잖아요. 그러한 문제점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뭐 SVM이라던가 랜덤 포레스트 같은 더 좋은 새로운 기계학습 방법들이 나오고, 그것들이 성능이 더 뛰어남을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는 두 번째 암흑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뉴럴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논문에 들어가기만 해도 논문이 리젝된다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외면을 당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문제는 방금 예를 들었던 거를
예시로 들면 시그모이드의 미분값이 곱해지면 0에 수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비선형 함수를 이렇게 사용하면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함수가 이제 렐루라는 함수인데요. 이 렐루라는 함수는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고 다양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함수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렐루라는 함수의 특징을 보면 0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무조건 0을 반환하고 0보다 큰 값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그 값 자체를 반환하도록 하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는 0에서 선형성이 깨지게 되면서 비선형 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함수를 그럼 미분하게 되면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기울기가 0이 되고 0보다 큰 값에서는 기울기가 1, 즉 이 함수를 아무리 많이 곱해도 기울기는 이렇게 0에 수렴하지 않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비선형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을 활용해서 우리는 기존의 그러한 시그모이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액티베이션 펑션은 사실 우리가 딥러닝을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텐서플로우 또는 파이토치에서 다 내장 함수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렐루를 예로 들었지만 렐루뿐만이 아니라 이 오른쪽 표에서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정말 다양한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고 그 인공지능의 약간 특징에 따라서 어떠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하는지 이 액티베이션 펑션들은 각각 조금씩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모델의 그런 목적에 따라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음으로 마주하는 문제점이 이제 Weight Initialization 이라는 것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분값이 0에 수렴을 하면서 학습이 안 되는 문제점도 있었지만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를 이렇게 설정할 때 뭐 레이어 수라던가 웨이트 초기화 등 이러한 네트워크 인공지능 모델을 설계할 때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노하우라던가 이런 경험적인 것들에 기반해서 인공지능을 설계했기 때문에 약간 왜 잘 되는지 어떻게 해야 더 잘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SVM이라던가 랜덤 포레스트 같은 새로운 기계학습 방법들이 나오고 그러한 기계학습 방법들이 뉴럴 네트워크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되어 왔던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다시 외면받기 시작되고 이 당시에는 뭐 뉴럴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논문에 들어가기만 해도 리젝이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두 번째 암흑기에 이렇게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대가였던 얀 레쿤 이 교수님 이름 아마 인공지능을 공부하다 보면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 역시도 다른 새로운 기계학습 방법들을 연구하시고 오히려 뉴럴 네트워크를 이렇게 배제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도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오시던 교수님들이 계셨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교수님이 힌턴, 또 벤지오 이런 교수님들이 있는데 이러한 교수님들의 연구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앞에서 이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많이 외면을 받은 것들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웨이트를 초기화하면 더 좋은 성능을 낼지 어떻게 초기화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수행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웨이트, 그러면 이런 웨이트의 초기화는 왜 중요한지 이 논문의 그래프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똑같은 모델을 사용하는데 웨이트를 어떻게 초기화를 하냐에 따라서 성능이 정말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교수님은 어떻게 초기화를 하는 게 네트워크,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때 더 좋은지 또 어떻게 하는 게 더 이렇게
성능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기화가 성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 논문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초기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웨이트를 초기화를 한다라는 말은 이 앞에서 배웠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또는 퍼셉트론의 W1, W2, W3와 같은 그런 파라미터의 값을 초기화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W와 B를 모두 0으로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W와 B를 모두 0으로 초기화하게 되면 결과값은 마찬가지로 0이 나올 겁니다. 또 미분값도 0이 나오게 되겠지요. 즉, 이 네트워크가 학습이 안 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초기화 방법으로는 상수로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수로 초기화하게 되면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H1에 입력받는 값과 H2에 입력받는 값이 모두 동일하게 되고 그러면 H1에서 나오는 출력값과 H2에서 나오는 출력값 또한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델에서는 이렇게 H1, H2와 같이 두 개의 노드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노드가 있는 거와 큰 차이가 없는 결과를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수로 초기화하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초기화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래서 랜덤하게 초기화하는 방법에는 가우시안 분포를 이용해서 초기화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요. 이 가우시안 분포로 그럼 어떻게 초기화를 할까요? 먼저 가우시안 분포로 초기화를 할 때 아주 작은 난수로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아주 작은 난수로 초기화를 하게 되면 이 결과값들이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점점 작아진 결과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점점 작은 값이 나오다 나중에 0이 나오게 될 테고 그 0이 나오게 되면 앞에서 0으로 초기화한 것처럼 네트워크가 더 이상 학습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값으로 초기화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큰 값으로 초기화를 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이 각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이 값들이 발산하게 돼서 그 결과는 1 또는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변환이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절한 가중치로 초기화해주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 이 적절한이라는 단어가 정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적절한 가중치라는 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두 교수님도 이러한 것을 어떻게 초기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고민 후에 여러 논문을 통해서 이러한 초기화 기술들을 이렇게 개발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힌튼 교수님이 2006년도에 발표한 볼츠만 머신이라는 수학 기반의 그 초기화 방법이 있고요. 또 자비아라는 벤지오 교수님이 이렇게 만든 자비아 초기화 또는 해 초기화와 같이 여러 가지 초기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두 가지 초기화 방법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알아보면 앞에서 다뤘던 가우시안 분포를 이용한 초기화 방법인데 여기서 이제 베리에이션으로는 그 입력 채널과 아웃풋 채널의 수를 가지고 그 베리에이션을 정하고 그것의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결과값으로 이 웨이트들을 초기화하는 방법을 이렇게 여러 교수님들과 연구진들이 개발을 했고 이 초기화를 했을 때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라는 것을 수식적으로 증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게 왜 수식적으로 좋은 성능을 내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진 않을 거지만 만약 궁금한 친구들이 있다면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 또는 해 이니셜라이제이션 이 슬라이드에 있는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할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초기화를 하면 수식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식적 또는 이론적으로 초기화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암흑기의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릴 방법은 드롭아웃이라는 모듈인데요. 이 드롭아웃, 딥러닝을 그냥 지나가면서라도 한번 겪어본 학생들은 한 번쯤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듈은 지금까지도 딥러닝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많이 중요한 모듈이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드롭아웃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오버피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파란색 점들이 분포되어 있는 학습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 학습 데이터를 이렇게 잘 표현하도록 모델링을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인풋을 잘 모델링을 하는 것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 학습 데이터를 한번 잘 표현하도록 모델링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 가장 단순하게는 이렇게 선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또는 이런 모든 점들을 이렇게 지나는 선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델링을 한 것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이 좋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제일 왼쪽 선으로 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언더피팅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를 이 선이 제대로 잘 표현을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학습이 덜 되었다던가, 또는 이 데이터를 표현하기에는 알고리즘이 너무 간단해서 알고리즘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언더피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반면 이 제일 오른쪽 같은 경우는 우리는 오버피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오버피팅, 너무 데이터를 너무 잘 맞추고 있지요. 완전히 100% 완벽하게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왜 문제가 될지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러한 학습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하면 이런 학습 데이터를 완벽하게 분류하는 모델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 아마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정말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잘 훈련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이 100%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훈련된 알고리즘을 이러한 테스트 데이터셋에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 이 그림과 같이 완벽하지 않은, 생각보다 잘 맞지 않는 결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이유는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셋의 분포가 정확하게 일치하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한 경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이렇게 완벽하게 일치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냥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경향과 분포에 맞춰서 개발한 모델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러한 모델은 학습 데이터셋에는 100% 이렇게 핏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모델을 테스트 데이터셋에 적용을 했을 때는 앞선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 학습 데이터에서는 매우 낮은 에러류를 보이지만 그 실제 테스트 데이터셋에 적용을 했을 때는 오히려 성능이 점점 나빠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오버피팅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오버피팅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버피팅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핏하고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의 분포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더 많은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테스트 데이터셋의 분포와 유사하게 만들게 되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모델이 너무 복잡해서 또는 너무 고성능이라 학습 데이터를 너무 완벽하게 학습을 해버리게 되면은 똑같이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알고리즘을 조금 단순화해서 학습 데이터를 완벽하게 학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레귤러라이제이션처럼 그럼 학습할 때 다른 것들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서 이렇게 완전하게 핏하게 학습이 되지 않도록 약간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방법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울 드랍아웃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이 드랍아웃이라는 거는 너무 뭔가 간단한데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또는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 왼쪽 그림과 같이 모든 노드들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학습을 할 때 그 테스트 데이터셋, 트레인 데이터셋에 핏하게 모든 노드들이 학습이 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드랍아웃은 이 노드들을 랜덤하게 사용했다, 사용하지 않았다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습 시간에는 이렇게 지금 이 상태의 노드들만 사용해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 이터레이션 때는 또 다른 노드들을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매 이터레이션마다 새로운 노드들을 학습하게 되면은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너무 핏하게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이런 기법이 제안되었고, 이러한 기법이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드랍아웃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피처를 사용하지 않은 피처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위에 비해 좀 더 제너럴하고 좀 더 효과적인 피처들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를 이제 학습하기 전에 우리가 앞서서 다뤘던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게 되면은 이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는 네트워크가 깊어질수록 이제 오히려 학습이 안 되고 오히려 미분값이 0이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학습이 안 되고 인공지능 성능이 더 떨어지는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레디언트 베니싱 말고도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딩이라는 문제점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은 오히려 미분값이 너무 커져서 오히려 뒤로 가면 그 결과값이 발산 또는 넌값을 출력하는 그런 그런 문제를 그레디언트 익스플로딩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서 렐루라는 새로운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하고, 그리고 자비아 또는 힐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웨이트 초기화를 수행하게 되고, 또 이러한 발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미분값을 조금씩 반영하면 되니까 스몰 러닝 레이스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러한 스몰 러닝 레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익스플로딩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학습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 말고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이 방법은 앞서서 이렇게 배웠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 또는 익스플로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이렇게 중요한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이 과정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는 코베리 시프트 또는 인터널 코베리 시프트라는 거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선 코베리 시프트라는 그런 단어는 트레인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의 분포가 달라서 아무리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하더라도 그거를 테스트 데이터셋에 적용을 했을 때 좋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현상을 코베리 시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널 코베리 시프트는 어떻게 보면 나비 효과라는 말 알지요? 그래서 나비 효과처럼 나비 효과라는 거는 지금의 어떠한 작은 변화가 나중에는 어떤 엄청 큰 변화를 야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나비 효과 같은 것이 인공지능 신경망 안에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딥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레이어를 통과할 때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코베리 시프트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누적되게 되면은 앞에서의 작은 변화가 뒤에서는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돼서 네트워크 학습이 불안정하게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저자들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제안하였고,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어떻게 보면 이 수식과 같이 평균과 분산과 관련된 이런 모듈인데요.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배치 1에서의 데이터는 이렇게 좌측 음수인 부분에 이렇게 데이터 분포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 분포, 또 배치 2에서는 오른쪽에 분포하고 있는 데이터 분포인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평균이 0인 값으로 가운데로 옮겨주게 되고, 그 다음에 분산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비슷한 형태의 분포로 이렇게 옮겨주게 되면은 앞에서 다뤘던 그런 코베리 시프트라던가 인터널 코베리 시프트라는 것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이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앞에서 넘어온 피처를 이렇게 시프트를 하고 스케일링을 수행해서 그 값이 액티베이션을 분포를 변경해서 넌 리니어티를 증가시키도록 이러한 평균값과 그런 분산값을 맞출 수 있도록 베타와 감마 값을 합습하는 모듈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CNN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뤘던 이러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일렬로 변형을 하게 되고, 이거를 딥 뉴럴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사용하게 되면 7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럼 이러한 것에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고, 그러한 문제점을 우린 앞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모듈을 통해서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듈들을 이용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아마 아니니까 아마 이러한 CNN이 등장했겠지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는 먼저 차원의 저주라고 불리는 Curse of Dimensionality라는 문제와 이미지의 위치 정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점을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는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문제인 차원의 저주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의 저주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데이터의 차원이 높아질수록 알고리즘의 실행이 매우 까다로워지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말로 하면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렇게 28x28의 이미지를 일렬로 바꾸고 그거를 딥러닝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28x28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4K 뭐 이런 식으로 2K, 4K 이런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겠지요. 그럼 이거를 이제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런 2K, 2K를 일렬로 세우게 되면은 400만 개의 픽셀 값이 나오게 되고, 이 400만을 네트워크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파라미터가 필요할까요? 아마 앞에서 다뤘던 28x28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많은 파라미터가 아마 필요로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파라미터가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는 네트워크가 복잡해지고, 그러면 오버피팅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즉 이미지 사이즈 또는 데이터 차원이 커질수록 정말 기하학적으로 너무 많은 너무 많은 파라미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첫 번째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위치 정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런 이미지가 입력으로 받았다고 했을 때 일렬로 세워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같은 7이지만 컴퓨터는 이렇게 일렬로 세운 벡터를 같은 값이라고 인식하게 될까요? 아마 컴퓨터는 이렇게 조금만 위치 변화가 일어난 데이터지만 아예 새로운 데이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A라는 모양이 서로 다른 A라는 모양이 있지만 우리는 이 A라는 위치 정보를 고려했기 때문에 모두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지만 모두 A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에서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은 수의 파라미터를 사용하고 또 이러한 이미지의 위치 정보를 고려해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점을 해결해서 모델을 설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컨볼루전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 컨볼루전 뉴럴 네트워크는 사실 이 고양이 시각 피질 실험에 의해서 이거로 인해 이렇게 유래가 돼서 이렇게 사람의 뇌의 그런 작용을 이렇게 모방해서 만든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고양이의 머리와 눈을 고정시키고 그 앞에 스크린을 띄워 놓은 다음에 그 스크린 위에 이제 어떠한 네모난 바를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것을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때 고양이 뇌에는 이런 오실로스코프를 설정해서 뇌에 자극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 신호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실험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의 위치를 조정해 가면서 고양이의 뇌에 신호가 오는 것을 찾고 그 오는 부분에 X 표시를 이렇게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이렇게 X를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막대를 조금씩 위치를 바꾸게 되는데, X 표시에서 조금 벗어나게 된 위치에서 이 막대를 움직여도 아무런 고양이한테는 자극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 막대를 이 X 표시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은 그때서야 다시 고양이 뇌에 자극이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막대의 크기를 더 크게 해서 넓게 해서 그 X 표시 밖에서 켰다 껐다 움직이기도 해보고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그거를 이제 움직이면서 다시 X 위치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만 고양이 뇌에는 신호들이 이렇게 자극이 왔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평행 이동뿐만이 아니라 로테이션, 이렇게 회전 변환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움직여도 보고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 특정한 패턴을 뇌가 인식하고 그 패턴을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우리 뇌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일정 범위 안에 자극에서만 활성화되는 로컬 리셉티브 필드를 가지며 이 수용 영역들이 서로 겹쳐서 전체 시야를 이루는 것을 우리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이디어에 기반해서 얀 레쿤이라는 교수님은 이제 CNN을 1998년도에 이렇게 개발하게 되고, 이제 이것이 현재 컨볼루전 뉴럴 네트워크의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전 뉴럴 네트워크는 어떻게 보면 수학에서, 컨볼루전이라는 단어는 수학 또는 신호 처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딥러닝에서도 어떠한 필터를 이미지 위에 스트라이드 값만큼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겹쳐지는 부분에 각 원소의 값을 곱하고 그 값들을 모두 더한 값을 구하는 방법을 컨볼루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1과 1, 2와 0, 3과 1을 곱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 요소들끼리 곱하고 더해서 이러한 결과값을 얻고 이렇게 이동해서 또 결과값을 얻고 이렇게 결과값을 얻는 식으로 모든 이미지 이런 필터를 거쳐서 결과값을 얻는 것이 컨볼루전 뉴럴 네트워크의 그 컨볼루션 필터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컨볼루전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런 컨볼루전은 이미지에서 다양한 피처를 추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러한 컨볼루전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세로 방향의 피처를 추출하게 되고요. 또 옆으로 생긴 이런 다른 컨볼루전 필터를 사용하면 이렇게 가로 방향의 피처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CNN의 역할은 이러한 필터를 이렇게 손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최적의 필터들을 많이 자동으로 생성하자가 CNN의 이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NN에서는 이런 필터를 하나, 두 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피처를 추출하기 위해서 많은 컨볼루션 필터를 사용하고 그로 인해서 이미지에서 다양한 정보를 추출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컨볼루전을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용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먼저 스트라이드라는 용어는 필터를 한 번에 얼마나 이동할 것인가에 관련된 그런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에 이런 필터를 한 번 계산을 하면은 이러한 8이라는 결과값이 나오는데 이거를 한 칸 이동해서 계산하면 9, 또 한 칸 이동하면 8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스트라이드가 1인 경우를 예로 든 거고요. 반면 이제 스트라이드 2를 예로 들면 먼저 한 번 이 결과를 계산하면 8, 그 다음 한 번 건너뛰고 그 옆으로 가서 계산하면 8,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동하는 그 크기를 의미하는 용어가 스트라이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패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패딩이라는 단어는 이미지 주위에 0이라는 거를 얼마나 많이 들러줄 것이냐 라는 용어로서 원래는 그 컨볼루전을 수행하게 되면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제로 패딩을 통해서 이미지 사이즈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CNN과 항상 함께 등장하는 그런 모듈이 풀링 레이어라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풀링 레이어는 간단하게 맥스 풀링과 에버리지 풀링 두 가지가 있는데 맥스 풀링과 같은 경우는 그 영역 안에서 가장 큰 값만 다음으로 넘기는 역할을 한다. 에버리지 풀링은 그 영역의 평균을 넘기는 역할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풀링은 왜 필요할까요? 네, 이러한 풀링의 목적은 추가적인 파라미터 없이 인풋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인풋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줄이게 된다라는 이유는 줄이게 되는 목적은 우리가 파라미터를 줄여서 오버피팅을 방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파라미터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맥스플링 같은 경우는 가장 강인한 값만 다음 레이어로 넘겨주기 때문에 강인한 액티베이션을 추출함으로 특징을 더 잘 뽑아낸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CNN의 기존의 퍼셉트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CNN이 어떻게 등장을 했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학습했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이런 CNN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패턴 인식에 활용되는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